구독, 좋아요. 자,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전문가이죠. 이종원 아포유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이재명이 계속 불을 붙였던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죠. 5월 8일인가요? 여기까지만 지금 우리는 그간의 양도세 중과하는 걸 유예하는 거 이제는 유예 안 한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실은 중과세 한번 맞아볼래? 뭐 이런 건데 이재명이 지금 이번에 이제 다주택자 관련해서 압박을 하는 모습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질문부터 해보죠. 이재명의 이 주택을 시장의 매물로 많이 유도한다, 내놓게 한다, 일종의 협박하는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데 이 장면을 일단 어떻게 해보세요? 일단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요.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상당히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다주택자들이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부정적이라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 다주택자 시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차트를 갖다가 한번 띄워주시게 되면요. 다주택자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다주택자가 과연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부분만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음 페이지를 한번 올려주시면요. 예, 이게 차트인가요? 네, 지금 현재 다주택자와 관련되어서 지금 다주택자 비율을 갖다 2012년부터 2024년도까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시계열로 해서 차트를 갖다가 가볍게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자, 다주택자 비율이 지금 2012년도에 13%대를 간신히 넘어서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갖다가 조금만 더듬어서 올라가게 되면요. 네. 2012년부터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2013, 14, 15. 이 시점은요. 전세가 폭등의 시기였습니다. 자, 이 당시 전세가가 너무 미친 듯이 올라간다 해가지고 이 당시에 당시 문재인 야당 대표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문재인 야당 대표가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야, 전세가, 이 미친 전세가 좀 잡아봐라 하면서 정부를 압박하던 시기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시점에 다주택자 비율이 13%까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2000또 좀 약간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2011년, 12년 주택 시장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전부 다 팔고 다주택자 비율이 13%대까지 떨어지니까 이 부분이 전세가, 월세가를 자극시켰던 겁니다. 임대를 갖다가 줄 수 있는 다주택자들의 수는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함으로 인해서 임대 가능 매물이 상당히 줄어들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2013년, 4년, 5년 동안에 전세가가 그렇게 상당히 급등이 나타났던 부분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고요. 그나마 박근혜 정부에서 그 당시 시점에 민간의 역할을 갖다가 좀 확대해보자. 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보자 해서 그 당시 마침 또 주택 경기가 너무나도 안 좋다 보니까 건설사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미분양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이러한 부분을 활용해서 다주택자 비율을 간신히 올렸던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럼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안정되었던 그렇군요. 거죠. 조금 더 보완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 시기 때 지금 이제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즉 민간의 역할을 상당히 중요하게 부여하고 민간의 어떤 주택 공급, 특히 임대주택을 늘리는 그런 상황을 오면서 전세가가 좀 안정되는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 부분은 좀 약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예. 지난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게 보금자리 주택지구였습니다. 예, 있었죠.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정말 이거는
지금 다시는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입지에 저렴한 가격에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공급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시점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보금자리 주택지구와 경쟁이 불가능한 거예요.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전면적으로 LH에서 공급을 했던 것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에서는 미분양이 쌓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분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양 경기도 안 좋아지고 부동산 경기도 상당히 침체됐던, 그러면서 2011, 12년, 13년 상황까지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하죠. 전세가는 급등이 나오는데 네. 아니 미분양은 쌓여 있어. 사람들이 아무도 분양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당시 시점에 박근혜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을 그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은 양도세 중과세 이 부분 양도세 면제해 주겠다. 이 정도까지 혜택을 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주택자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서 오히려 2015년 이후 전세 시장에 대해서는 2015년 2016년부터는 전세 시장이 상당히 안정되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주택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평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다주택자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은 반복적으로 망국을 일으킨 일이다. 투기 세력, 투기꾼이다. 무슨 마귀, 악마까지라는 썸에서 퇴출해야 되는 척결해야 할 대상처럼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보니까 그러면 다주택자의 주택 시장에서 미치는 공적인 역할도 있네요. 이거는 일단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예. 다주택자가 아예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진 시장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상상을 해보게 된다면은 과연 서울에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다주택자가 일체 없는 시장이라면은 서울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들만 서울에서 거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금이 많거나 지금같이 대출 규제가 더군다나 있으면 현금이 많거나 이런 상당한 돈을 쌓아놓은 사람만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 다주택자들이 사실상 우리 사회초년생일 때, 네. 사회초년생 이전에 뭐 지방에서 나는 뭐 대구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 울산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했다 하더라도 다 1주택자들이 살고 있다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서 학교를 다닐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신혼부부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트위터, 굿트위터 X죠. 네. X에다가 올린 거를 보니까 신혼부부들 너희들 악마에게 영혼을 판 거 아니냐 하면서 비슷한 유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다주택자들이 그 신혼부부들이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공적인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 12년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 너무너무 안 좋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다 매도하고 나서 오히려 박근혜 정부 때 전세가가 급등이 나온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지금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렇게 모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상실됐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을 더 몰아가게 된다면 지금 안 그래도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다주택자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더 몰아가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피해를 보는 부분은 바로 무주택 서민층이 될 것이라고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적은 분들한테는 사실은 다주택자들이 있어야 전월세 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골급이 안정적으로 되면서 오히려 다주택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예, 맞습니다. 예. 다주택자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차트를 갖다가 좀 띄워주시게 되면요. 예. 지금 다주택자가 2013년도에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금 13%대까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을 갖다가 좀 맹렬하게 규제를 해왔었죠. 예.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다주택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자라는 취지로 임대사업자를 진행했었는데 임대사업자들이 예상외로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매물이 그만큼 줄어들면서 전세 시장, 임대차 시장은 안정이 되는 듯 싶은데 매매가가 급등이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아차 싶어서 다주택자들을 갖다가 그 임대사업자마저도 상당히 혜택을 갖다가 줄이는 방법을 갖다가 만들어냈는데 그 이후로 2017년 이후로 다주택자 수는 지금 다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요. 특히 2019년, 2020년, 2021년 다주택자 수가 너무 감소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불안한 영역에 돌아섰습니다. 2024년 지금 다주택자 비율은 13.98%로 지난 2013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그런데 더 큰 문제는 2025년, 2026년 다주택자 수는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게 된다면 오히려 다주택자 수가 너무 부족해져 버림으로 인해서 아마도 전월세 시장은 더 심한 폭등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다주택자로 인해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니라 집값 없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니라 다주택이 사라질 경우에 오히려 전월세 폭등이 일어나면서 훨씬 더 집값 고통이 심해진다. 이재명이 완전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대표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주택관에서 너무 잘못된 편향적 생각을 완전히 가지고 있네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지금 다주택자들을 갖다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됐을 때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 내용을 전혀 모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왜 이런 정책을 갖다가 진행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심하게 남는 상황이죠. 예, 그러면 이제 다주택 관련해서 이재명의 협박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도세, 중과세 문제부터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처음에 이야기를 꺼낼 때는 다주택자 양도세는 5월 8일까지만 뭐 그 전에 처리를 한다면 중과세 문제는 없겠고 그 이후에는 유예 없으니까 그 이후로는 중과세 맞을 거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가 지금 다시 좀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세 일몰을 확정지했대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 이런 데는 5월 9일 계약 이후에 3개월 내 잔금 납입까지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때까지 유예 대상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21개 구하고 경기도 12개 시는 계약 이후에 6개월 내 잔금 납입까지 연장하면 중과세를 매기지 않는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추가적으로 말을 또 추가적으로 하게 됩니까?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상당히 코미디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우선 당장 오늘이 2월 4일이죠. 예. 2월 4일이면은 사실 가장 커다란 문제가 지금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집을 사고 싶어? 그럼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가 완료되는 기간까지 허가 기간이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는 15일로 지금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14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15일이네요. 법적으로는 15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주말을 뺀 15일이다 보니까 최장 20일까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일만이 아닙니다. 서류가 조금 약간 미비되었다거나 아니면은 요건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반려를 하게 돼요. 반려로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또 20일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허가 기간만 최소 약 한 달 안팎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약을 갖다가 이제 2월 4일이니까 한 달 정도 계약 기간을 생각하게 되면 3월 4일에서야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잔금을 2개월 후인 5월 9일에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이거는 주택을 매도하라는 게 아니라 완전 억지 부리기밖에 안 된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5월 9일까지 계약한 거는 우리가 양도세 중과 유예 가능해 계약만 체결해. 대신 잔금은 3개월, 6개월 이렇게 각각 차등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앞서 이제 제가 질문할 때도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쪽은
3개월까지 약간 유예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줬고 나머지 서울 21개구와 경기 12개 시에 대해서는 6개월의 시한을 좀 연장을 해주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차별하게 차등하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3개월, 6개월로 나눠준 건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도 상당히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앞서 앵커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 제가 다주택자 비율이 지금 너무나도 줄어 있어서 위험한 상황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걸 정부 측에서도 모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강남, 서초, 송파가 작년 하반기에는요 전세가 급등이 더 심하게 나왔던 지역이에요. 네. 전세가 급등이 더 심하게 나왔던 지역이었고 물론 지금은 서울 전역으로 전세가 월세가 급등이 더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곽 지역이 좀 더 나오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까지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들 지역에서 전월세 가격 급등을 이끌어냈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오히려 강남, 서초, 송파에서 다주택자들이 대거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 부분이 오히려 전월세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남, 서초, 송파, 용산과 같은 경우에는 야 너무 많이 팔지 마. 조금만 팔아 하는 입장에서 한 3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임차인들이 있는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퇴거가 확정되지 않은 물량들은 매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좀 더 고려해가지고 임차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소할 기간까지 마련해주면서 한 6개월 정도로 좀 더 시간적 여유를 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양도세가 실제로 중과가 되면 중과세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 이 세금을 맞는 구간이라든가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네, 일단 뭐 PPT 내용 보시면 나오겠지만 지금 양도세 기본세율이 네. 6에서 45%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본세율에서 지금 2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본세율 플러스 20%가 붙고요. 3주택자 같은 경우는 30%가 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기본세율 최대 45%니까 여기서 30%가 붙으면은 75%냐? 아니죠. 지방세 10%가 추가적으로 붙게 되면은 82.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했을 때 10억에 샀는데 매도하려고 보니까 20억이 됐어. 10억 차액에 대해서 10억의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려고 왔더니 웬걸 8억 2,500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저히 팔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이게 뭐 20억짜리 주택을 예시로 들었지만 뭐 30억, 40억 이상 주택의 고가 주택이라면은 그 사이에 냈던 종부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러한 부분들까지 다 감안하고 또 뭐 부동산 매매 수수료도 붙지 않습니까? 등기비도 붙게 되고 이러한 부분까지 다 감안하게 되면 오히려 주택을 사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팔아라 해서 팔 수가 없는 그런 구간이 되는 겁니다. 이건 본인의 의지가 아니에요. 이건 팔 수가 없는 물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아서 1억 정도의 차익을 남겼다 하더라도 지금 저렇게 기본세율에다가 기본세율 2주택의 경우에는 20%가 추가되고 3주택의 경우에는 기본세율 30% 추가되는 데다가 여기에 지방세까지 합산하면 최대 82.5%니까 1억 팔아봐야 8,200만 원 정도는 세금을 내야 되고 또 다른 비용까지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 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좀 심각한 상황으로 느낄 텐데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서 이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팔으려게 남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공포심 때문에 저렇게 협박하니까 팔아서 빨리 처분해야 좋은 건지 아니면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정말 상당한 아이러니가 발생이 됩니다. 예. 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다주택자들에게 대해서 매물을 유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유를 보게 되면은 지금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게 이유겠죠. 예. 자, 그런데 주택시장 안정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바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어야 발효가 가능한 것이고요. 조정 대상 구역에서 해지가 된다면은 지금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기본세율로 다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 이번 추진해가지고 주택시장이 안정이 됐다? 그러면 언젠간 지금 주택시장이 안정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분들은 팔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지금 팔기 위한 전제 조건은 세입자가 퇴거가 확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 그러면은 이사비까지 5천만 원에서 1억, 1억 5천까지도 줘가면서 세입자를 갖다가 언제까지 퇴거해 주세요 하고 퇴거 합의서를 갖다가 작성해 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플러스 알파 또 실거래 신고를 갖다가 하는 과정에서 또 허가 기간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잔금을 촉박하게 잡아야 되다 보니까 또 좀 뭔가 이런 매도인이 촉박한 경우에는 페널티가 붙거든요. 가격을 갖다가 당연히 좀 낮게 내놔야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고생하느니 지금 현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시킨다고 했으니 안정되면은 조정대상제에서 풀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팔 필요가 없는 거잖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아이러니예요. 지금 이재명 정부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다주택자를 팔라고 압박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거대한 모순이죠. 본인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했으니 그럼 조정대상제는 당연히 해지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때 팔면 되는 것인데 못하러 지금 팠냐. 그런데 반대급부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만큼 지금 현 정부에서조차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걸 믿지 못하고 있다. 계속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박이 통하는 것이다. 상당히 모순된 현상인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현실론 중에 이 문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거품 논쟁도, 주택시장 거품 논쟁도 기존에 좀 있어 왔잖아요. 문재인 때도 있었고 지금도 비슷한데, 이재명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은 그래, 주택 가격이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거품이 지금 끼어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고 공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우리 서울 수도권들의 집값 또는 아파트 가격이 높다 이런 거니까 거기에 거품이 많이 끼어있지 이렇게 공감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재명의 이런 다주택자 공격, 특히나 아주 비속어까지 써가면서 하는 공격에 대해서 지지층들은 일단 상당히 결집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좀 본질적인 문제일 것 같기도 한데, 현상적으로 본 문제와 실제와는 격차가 있는지 문제도 좀 이 속에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방금 제가 말했던 주택시장의 거품론, 거품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이렇게 이재명 정부를 갖다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주택시장은 거품이니 거품은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그럼 거품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게 되면요, 최초의 거품? 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네덜란드의 튤립 파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 네덜란드가 교역을 통해서 동인도 회사라든지 전 세계의 금과 은을 유럽으로 어마어마하게 끌어들여 오면서 통화량이 급팽창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화폐가 갈 곳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화폐가 너무나도 넘쳐나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갖다가 어딘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생겼던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튤립에 몰리면서 튤립 가격이 한 송이에 집 한 채 가격이 넘고 이러한 부분까지도 도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아마 거품 논쟁의 첫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는 이런 튤립 파동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과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이게 튤립과 비교하기가 힘들어요. 튤립은 가격이 폭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오히려 튤립을 넘어서서 로베스피에르의 우유와 대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로베스피에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파리 대혁명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지금 왕실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처단을 하고, 그리고 나서 권력을 움켜잡게 됐던 로베스피에르. 자, 로베스피에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개혁 세력으로 해서
뭔가 바뀐 모습을 보여줘야 하다 보니까 왕실로부터 흡수한 재산들을 갖다 전부 다 시중에 뿌려대기 시작했죠. 즉 통화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자, 통화량이 늘어난다 보니까 당연히 생활 물가라는 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장 필수품 중에 하나였던 우유 가격마저도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거는 튤립 파동과 비슷합니다. 통화량이 늘어났으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너무나도 닮은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로베스피에르는 야, 우유 가격 폭등해? 이 나쁜 낙농업자들 아닌가? 이 낙농업자들 야, 너희 우유 폭리 취하고 있어. 우유 더 이상 폭리 취하지 마. 우리가 정해준 가격 그 밑으로는 그 이상 받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근데 정말 가만두지를 않았죠. 실제로 그 가격보다 높게 몰래 거래한 낙농업자들은 단두제대로 보내서 처형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낙농업자들은 소를 도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우유를 생산해 가지고는 이게 원가에도 미치지를 못하다 보니까 노동비도 나오질 않다 보니까 프랑스에 있는 소들이 대량으로 거의 상당한 물량들이 소들이 살처분이 되어버렸죠. 전부 다 먹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 우유 가격은 안정이 되었을까요? 더 이상 프랑스에서는 우유를 생산하지 못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주변, 프랑스만이 아니에요. 유럽 전 지역, 원래 프랑스는 평지가 많아서 낙농업이 상당히 발달한 나라였는데 그 프랑스에서 우유를 수출하던 국가에서 우유가 생산이 불가능한 나라가 돼버리니까 유럽 전역이 우유 가격이 폭등이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우유 가격은 안정되었는가? 아니죠. 오히려 수입 물가는 폭등하고 유럽 전역의 우유 가격이 폭등이 나왔고요. 그 뒤로 그러면 우유 가격은 언제 안정되었는가? 로베스피에르가 스스로 자기가 만든 단두대에 스스로 처형되기는 상황이 펼쳐진 이후에도 우유값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 소는 하루아침에 뚝딱 암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바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했단 말이죠. 아파트가 빵이라면 매일 찍어내겠다. 그렇죠.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거품 논쟁을 넘어섰어요. 지금 거품 논쟁을 넘어서서 여기서 다주택자들을 더 압박하고 다주택자들 지금 소를 처분하듯이 다주택자들이 본인들이 다주택을 처분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한 후폭풍은 오히려 이재명 정부를 지지했던 그 서민들에게 대가가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다주택자들을 나중에 그럼 다시 늘려야겠네? 그 정책을 어떻게 펼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재명이 현대판 로베스피에르네요. 낙농업자들을 우유값이 높다고 해서 결국은 낙농업자를 단두대를 세우는 게 결국 그 결과 어땠는지, 현재 다주택자들을 그렇게 단두대에 세우는 것 같은 마귀악마하면은 주택 가격이 또 어떻게 되는지. 민주당은 아까 얼핏 보니까 이 뭐 부동산 감독원인가 뭐 수사기관 비슷한 걸 만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로베스피에로들이 곳곳에 있네요.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문제, 오늘 이종원 대표 오늘 이제 시작으로 해서 매주 월요일에 가능하면 부동산 문제 좀 집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특히나 물가, 부동산, 이 환율 이런 문제는 중요한 전선이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재명이 마침 불을 붙였으니까 이종원 대표가 그 불을 어떻게 또 다른 차원에서 제어하는지 한번 이종원 대표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늘은 수요일에 했습니다만 가능한 매주 월요일 시작 시점에 부동산 문제를 중요한 전선에 저희들이 하나를 잡아서 이재명 정부가 가지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현실에서 어떻게 이 주택 문제, 아파트 문제 해결할 건지 그 문제 다뤄보겠습니다. 이종원 대표 오늘 첫 자리인데 오늘 뭐 마지막으로 좀 오늘 하신 얘기 중에 좀 빠진 얘기나 추가할 얘기 있으면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쭉 하시면 좀 그거에 관해서도 좀 하실 얘기가 혹시 있으면 마지막 이야기 듣겠습니다. 지금
부동산과 관련돼서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폭등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전문가들이 왜 폭등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조금 조심해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대체적으로 좌파 정부가 집권했을 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정책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폭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좌파를 지지했던 분들이 지금 더 힘든 삶을 살게 되고 더 급등한 월세와 전세를 감당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지금 우파를 갖다가 너무 악마화시키고 우파들은 뭐 마귀의 유혹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선과 악이라는 걸 구분짓고 내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라고 점하려고 먼저 그 위치를 선점하는 자, 그 자가 어쩌면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부동산 전문가 아포유 대표 이중원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